피고는 무죄, 고이즈미 기미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이 선고했다. 약간은 길고 정중한 표현의 판결문을 장황하게 읽어내려갔다. 모모에 의해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청석의 한 구석에 있던 그녀의 마음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으며 현기증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방책을 뛰어넘어 법정 한가운데로 달려나가 이렇게 절규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렸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남자가 무죄라니. 이 남자는 내 애인을 죽였다고요.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남자 자신도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죄라뇨.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절규하지는 않았다. 방청석의 방책을 뛰어넘지도 않았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편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눈은 앞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고석을 향하였다. 그곳에 서서 법정 경관에게 좌우를 포박당하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을 얌전히 듣고 있는 인물을 쳐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눈은 지금 당장이라도 불타오를 것 같았다. 만약 눈이 화염 방사기나 레이저 광선 방사기 같은 역할을 한다면 피고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곧바로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화염 방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얼굴에 살인 광선 방사 장치를 장착한 정교하고 잔인한 로봇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 27살이라는 아이는 아주 어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젊다고 표현하기에는 충분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에도 충분한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두 번 다시 사랑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했던 단 한 사람의 상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애인은 살해당한 것이다. 그것도 술김의 말싸움이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다시 한번 그녀는 피고석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고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기쁨이 몸 전체에 나타나 있었으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과 악수를 하거나 몇 번씩이나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다. 재판장도 판사들도 검사들도 변호사들도 모두 제각기 퇴정해버렸다. 방청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 혼자 앉아 있었다. 마치 혼이라도 빠져버린 것처럼. 법정 안에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가? 그들의 관심은 살인을 범한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있을 뿐. 그에게 살해당한 남자의 애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다. 살해당한 것은 이미 끝난 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죽은 이의 애인은 또 다른 애인을 구하려니 생각하는 것일까? 그 냉담하고 무관심한 제3자들은 그녀는 일어섰다. 언제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일어서자 그녀의 다리가 약간 떨리기 시작했다. 하이힐을 신고 오지 않는 편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했다. 검은 재킷 주머니에 한 송이 빨간 장미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유죄 판결로 피고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그녀는 그 장미를 꺼내 재킷 칼라에 장식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애인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여주려 했다. 당신 이제야 눈을 편히 감을 수 있겠죠. 판결이 무기징역이라면 속삭이는 것은 그만두려고 했다. 30년 징역이라면 장미를 주머니 속에서 그대로 지디겨 버릴 생각이었고, 만약 20년이라면, 15년이라면, 아니,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잡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나갔다. 재판소 복도에 또각또각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텅 빈 메아리만 남겼다. 그녀의 마음 역시 텅 빈 나무 속 같았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녀는 멈추어 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어머, 찰리, 너였구나. 한숨조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낮은 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찰리라고 불린 남자는 약간 망설이며 다가왔다. 본명은 따로 있지만 그는 그 이름으로 드럼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애인은 딕이고 오늘의 피고는 빌이었다. 그들은 전부 그런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며 한 밴드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밴드의 재즈싱어였다.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된 음악 가족이었던 것이다. 한때는 매우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딕을 연인으로 선택하고 나서는 무언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이다. 모두가 술을 마시고 취한 나머지 아주 바보스러운 다툼이 일어났고, 그리고 빌이 딕을 살해해버렸다. 빌은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리고 이봐, 기다려. 그렇게 서두르지 마. 찰리는 역시 주저주저하며 말을 걸어왔다. 언제나 어두운 눈초리로 딕의 그림자 뒤에서 살짝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 찰리. 이 남자의 드럼과 딕의 색소폰이 그토록 잘 어우러졌다는 것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딕이 천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딕은 빌의 피아노에도 아주 멋지게 맞추었던 것이다. 그래, 딕은 천재였다. 그리고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언제나 싱글싱글 미소 짓던 남자였다.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 네 기분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만. 됐어. 여자는 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아주 갑자기 격한 목소리로 바뀌었다. 조금 전 방청석에서 보인 화염 방사기나 레이저 광선 같은 눈빛을 연상시키는 어조였다. 찰리가 엉겁결에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처음 보았어. 분명히 사람을 죽인 인간이 무죄 선고를 받다니.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 이 귀로 분명히 들었다고.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납득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범인이야. 빌 자신이 그걸 인정했다고. 그런데 무죄라니. 그래, 그러니까 그 이유를 판사가 판결문에서 설명했잖아. 의연히. 그러나 약간 망설여가며 찰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어조는 확연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내려진 그 판결문이라면 자신이 여기서 몇 번을 되풀이해 들려줘도 괜찮다고 믿고 있는 듯 했다. 빌은
범행 당시 심신이 허약한 상태였어. 그래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인정된 거야. 그러니까 무죄로 해주자 그런 얘기야? 술을 마셔 자신이 하는 행동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무죄로 해준다고? 그런 거야? 그래, 아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야. 게다가 비리 범행을 인정했다고는 해도 그건 자신이 취한 나머지 말싸움을 했다는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의 범행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는 단지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옆에 딕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새하얗게 질려버린 것뿐이니까 그에게는 딕을 죽일 동기도 이유도 없었어.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야. 그는 죽었어. 살이 되었다고. 딕은 이제 살아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죽인 사람은 무죄라니. 술에 너무 취해 있던 때문이라며 무죄 선고를 받고 지금부터는 태연이 계속 살아간다는 이야기야? 아니, 태연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찰리가 말했다. 그는 타고난 어둡고 살피는 듯한 눈매로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깊숙이 열려있는 셔츠의 가슴 언저리에는 은색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일생을 죄의식 속에 살아가리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도 실은 너를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온 거야. 그 녀석이 너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을 하고 싶다고 했어. 됐어. 다시 한번 그녀가 말했다. 눈은 이미 찰리 쪽을 보고 있지 않았다. 이제는 목소리도 낮고 조용히 가라앉은 상태였다. 그런다고 딕이 살아 돌아와?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응? 나는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어. 뭘 말이야?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사람을 죽일 정도였다면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을 게 틀림없다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나는 심신 허약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학자와 의사가 뭐라고 증언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술에 취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사람을 죽이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너는 술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됐어 이젠. 다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재판소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난 이제 법률에는 의지하지 않아. 뭐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이힐을 또각또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찰리에게 잘 들리지 않았다. 단순히 의미 없는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밤의 어둠처럼 새까만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래 그녀는 검은 옷 이외에는 입고 싶지가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손을 주머니 속에서 약간 움직였다. 그녀는 그대로 재판소 현관을 나갔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아주 조용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가 매달리며 와락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불만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해주었다면 찰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두운 눈 속 더욱 깊숙한 곳에서 그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그들은 모두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클럽 일을 마친 뒤라서 편안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클럽이 그달 말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다. 어찌되었건 고정적인 수입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 커다랗게 소리친 것은 딕이었다. 모두들 그의 색소폰 덕택에 그들의 콤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결같은 평을 했다. 또는 전속 싱어인 여자 가수의 약간 쉰 듯하고 달콤한 목소리 덕택이라고. 드럼의 찰리는 그것이 싫었다. 아주 듣기가 싫었다. 그 점은 피아노의 빌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콤보라도, 아니 풀 멤버 악단이라도,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어느 한 사람의 천재 덕택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원의 재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찰리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딕이 다시 소리쳤다. 완전히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스타 플레이어 딕, 색소폰의 별 딕, 잘생긴 딕. 평소에는 이러저러 어려운 말을 하는 주제에 돈 벌 때가 되면 실 오스틴에 비할 수 없으리만큼 달콤한 일절을 섞어 부르는 일도 있지 않는 딕. 그래, 그렇겠지. 이 녀석에게 돈 버는 장소 하나쯤 없어진다 해서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 딕은 지금 인기인이다. 그 혼자만이 행운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다. 클럽 하나 문 닫는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 우리들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전도 양양한. 드디어 우리 같은 스타일이 인정을 받게 됐어. 이제부터는 우리들 같은 스타일이 음악계를 석권할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딕의 마지막 말이 찰리의 귀에 멍하게 퍼지며 들려왔다. 그들은 모두 진탕 마시고 있었다. 그렇다. 아주 진탕. 마실 수 있을 만큼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번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사이인지 그들 세 사람만 남아있었다. 찰리와 딕과 빌, 함께 마시고 있던 다른 멤버들도, 매니저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뿐이 아니고 주위에는 바텐더도 웨이터도 호스티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빌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갔던 것이다. 외상으로 마실 수 있는 술집이 더 이상은 없었는지도 모르며 아니면 빌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가 끈질기게 가자고 졸랐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쨌든 찰리가 번뜩 눈을 떠보니 그들은 빌의 방에 있었다. 레코드와 악보, 더러워진 속옷, 누드 잡지, 빈 마약 봉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그 방. 그렇다. 그들은 모두 마약을 하고 있었다. 재즈 멤버들이 그러한 것을 애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그런 것을 피우거나 흡입하거나 주사하거나 했다. 무용수가 유행하는 그물 타이즈를 신고 구회 의원이 포스터를 다시 찍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주 똑같은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때 그녀는 없었다. 찰리는 그 일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딕이 있고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 곳에 그녀가 없다니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 클럽의 스테이지에서 자신있게 부르는 18번 곡, 그래, I've got you under my skin과 텐덜리를 부르고 있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이후 그녀는 대체로 그들과 함께 행동했다. 그녀는 언제나 매혹적이고 괜찮은 여자였다. 찰리는 몇 번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딕이라면 그녀와 자신을 잘 맺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딕은 좋은 녀석이므로, 딕은 리더이므로, 딕은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남자이므로, 그리고 몽롱하게 되어갔다. 아니면 소란스러워졌다. 그것도 아니면 난폭해졌다. 아니, 그것도 아니면 황홀해져 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셋이서 마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 다시 조금 마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술. 그리고 말싸움.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일은 없었다. 단순한 말싸움, 일 관계의 연주 기법 따위에 대한 약간의 말다툼. 예술가라면 자신의 창조와 실천에 생명을 걸고 있는 인간이므로 늘 할 수 있는 되풀이되는 정해진 말다툼. 그래, 그렇고 말고 딕이 빌에게 말한 것을 찰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의 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분명히 나는 그녀와 결혼해. 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양손에 잔을 쥐고 있었다. 양쪽 잔 모두에는 진한 황금색 위스키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빌의 손에도 찰리의 손에도 그것과 비슷한 액체가 가득 담긴 잔이 쥐어져 있었다. 이봐, 알겠어? 빌, 찰리, 나는 그녀와 드디어 결혼한다고. 드디어 그녀가 승낙을 해주었단 말이야. 일보다 음악보다, 그래, 어떤 히트 넘버보다 내가 소중하다고 말했어. 딕은 사기 충전에 있었다.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딕은 장밋빛 구름 위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분이 되어 있는 인간에게 신중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취해 서로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빌이 너무 취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찰리는 잠자코 있었다. 가만히 유리잔을 비우고 빌이 딕에게 생트집 잡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래, 좋아, 딕. 빌이 갑자기 딕에게 유리잔을 던졌다. 너 혼자 기분이 좋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빌이 소리 질렀던 것을 찰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빌이 마치 개처럼 딕에게 달라붙었던 것을, 딕은 그것을 웃으며 받아주었던 것을, 둘이 뒤엉킨 채 바닥을 나뒹구는 것을 찰리는 잠자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 좋아, 좋아, 빌. 그만둬. 딕은 웃으며 소리 질렀다. 그래, 알았어. 숨이 막히잖아. 아파, 그만 좀 해. 그가 소리쳤다. 그런 딕의 모습에서 찰리는 그녀의 모습을 겹쳐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와 딕이 서로 같이 뒤엉켜 뒹굴며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도 확실한 일이었다. 그녀를 딕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찰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몽롱한 머릿속에서 웬일인지 그것만은 확연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찰리는 술을 많이 마셨다. 자신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엉망진창으로 마셨다. 그리고 딕과 빌이 서로 떨어져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멍하게 듣고 있었다. 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무엇 하나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로 들려왔다. 찰리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꿈속에서 찰리는 빌과 딕이 서로 달라붙어 싸우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찰리는 그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딕을 생각하고 있었다. 딕이 없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찰리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 후 찰리가 눈을 떴을 때 방은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창 밖에는 희뿌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난잡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방 한가운데 딕과 빌이 쓰러져 있었다. 딕의 목에는 풀어진 넥타이가 감겨 있었다. 빌의 코에서도 딕의 코에서도 깊고 커다란 코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다. 그 시점에서 딕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어떻게 딕의 넥타이를 목에 둘러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잠시 동안 찰리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찰리 자신도 아직은 말짱한 정신이 아니었다. 결코. 그리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자신의 머릿속의 사악한 세포가 그렇게 시키기로 한 듯 찰리는 뒷주머니를 더듬어 그곳에 들어있는 양가죽 장갑을 꼈다. 언제나 그곳에 넣어두는 운전용 장갑이었다. 찰리는 딕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딕의 넥타이 양끝을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온몸을 다해 당겼다. 찰리는 재판소 복도에서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살짝 빌의 방을 도망쳐 나왔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 취기는 완전히 가셔 있었어. 내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갔어. 침대에 쓰러져 다시 한번 잠에 빠져들었지. 아니, 그 전에 듬뿍 마약을 했어. 그 이후의 소라는 신문에 났던 그대로였다. 취한 나머지 말싸움을 하다 넥타이로 상대의 목을 졸라 죽게 했다는 용의로 빌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빌 자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었다. 찰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현관 쪽을 힐끗 보고 그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어두운 주점 한쪽 구석에 그녀는 혼자였다. 일 관계로 몇 번인가 출연한 적이 있는 가게로 주인도 바텐더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혼자 마신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다. 그래, 그 판결이 있은 직후잖아. 그럼 그녀도 마시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을 거야. 그녀가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술이 정말 쓸데없는 물이라는 것을 새로이 깨달았다 해도, 그래, 역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을 거야.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혼자 있게 놔두었다. 쓸데없는 위로나 충고의 말 따위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었다. 지금 그녀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술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 잔을 비웠다. 두 잔도 비웠다. 석 잔째부터는 물 타는 것을 멈추고 온더락으로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을 타다니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런 건 술이 아니야. 나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물을 마시려는 게 아니야. 나는 술을 마시고 싶어. 그러자 예전에 본 미국 영화에서 아일랜드 노인으로 분장한 연기자의 명대사가 떠올랐다. 물을 탈 것을 권하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는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마시고 술을 마실 때는 술을 마시지. 둘을 섞어서는 안 마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든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를 대며 물을 타서 마신다. 알코올 냄새가 아련히 나는 오줌 색깔의 값비싼 액체를. 왜냐하면 그들은 빌처럼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딕처럼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술 때문에 몸을 파멸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 조금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위해 죽고 싶은 것이다. 아, 딕. 그녀는 온더락 잔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오줌색 같지가 않았다. 아주 아름다운 황금색이었다. 커다란 얼음 조각 두 개가 조용히 떠도는 황금색의 호수. 물을 섞지 않으면 위스키가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간단히 지탱했다. 오늘 밤은 마시고 취해서 울거나 소리치거나 슬픔에 빠져버려서는 안 된다. 주인과 바텐더가 얼마만큼 동정의 눈길을 보내든지 간에 그런 것은 그녀의 의지와는 다른 것이다. 그녀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강인한 목적을 위해 마시기 시작했다. 온더락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꺼낸 팜플렛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 팜플렛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취하는 정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다.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서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활자를 바라보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2에서 0.04%, 체중 60kg 전후의 남자가 청주 반병에서 한 병, 맥주 큰 병으로 한 병 정도, 위스키라면 싱글 한 잔에서 2잔 정도를 마신 상태이다. 술은 기분 좋게 몸으로 번져오며 머리는 말짱하고 곧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에 휩싸임, 기분이 유쾌해짐, 유난히 술에 대한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 남 보기에는 정상, 사고를 일으킬 위험은 없음. 지금의 내 상태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유난히 술에 대해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 남 보기에는 정상이란 말이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은 없고 살인 등은 물론이겠지. 결코. 그녀는 2잔째의 온더락을 주문했다. 기분 유쾌였다. 다시 팜플렛에 눈길을 주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7%, 취하기 시작하는 상태, 청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맥주 큰 병으로 한 병에서 신체가 후끈후끈해지며 명랑해짐, 서서히 사고에 대해 경계해야 함. 어머, 그래? 그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꽤 약한 사람 기준인가 보네. 나는 아직 몸이 후끈거리지도 않을 뿐더러 명랑해지지도 않는걸. 나는 냉정 그 자체라고. 명랑해진다고? 농담하지 말아요. 내 마음은 딕을 생각하고 오늘의 판결을 생각하고 태연이 무죄 판결을 받은 비를 생각하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도대체 몇 잔을 마셔야 명랑해지는지 가르쳐줘. 나는 영원히 명랑해질 것 같지 않아. 위스키 몇 잔을 마셔도 소용이 없다고. 이봐요 바텐더, 또 한 잔. 빈잔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기운차게 외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에서 0.3%. 그녀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아니야,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녀는 냉정했다. 자신이 스스로 취하는 정도를 알았으며 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다니 그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 술 취한 자의 변명이야. 말장난이라고. 술을 마셔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하다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아직 자신의 의식은 남아있고 상대의 말에 반응은 하지만 분명치 않음. 위스키는 싱글로 10잔, 더블로는 5잔, 심하게 비틀비틀 거르며 고성방가에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음. 힘이 없음. 힘이라니, 힘이 무슨 말이야? 힘은 바로 딕의 연주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남자가 죽은 이후에는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아, 딕이 부는 색소폰의 음색만큼이나 내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띠는 미소만큼이나. 그것에 비한다면 이런 위스키 10잔, 12잔쯤 도대체 누가 취한다는 말인가? 이봐요, 그건 거짓이에요. 재판장님,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위대하신 법조계의 여러분들, 그건 다 거짓이라고요. 그 심신허약 상태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무죄라면 나도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적어도 딕의 원수만큼은 갚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딕이 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부르짖을 거예요. 나는 말짱이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살해당했어. 사리를 가진 사람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라고 말이에요. 이봐요 바텐더.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한 잔 더 줘요. 여기 한 잔 더 달라고요. 그녀는 한밤중이 지날 무렵까지 술을 계속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그때까지도 또렷했다.
그녀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방까지 똑바로 걸어왔다. 결코 쓰러지거나 추태를 연출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침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딕의 사진과 유품인 색소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때요? 나 멀쩡하죠? 사진을 향해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나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 전후가 되어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될 때까지요. 그녀는 사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죠, 딕. 난 유망한가 봐요. 내 혈액과 알코올이 반반 뒤섞여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0.4%라고 하는 것은 아까의 팸플릿 해설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정상인이 아님, 만취라는 단어가 적합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단계였다. 재판장이 빌의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단어인 듯 싶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어.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말 거야. 다시 한번 그녀는 사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침대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빌은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지정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증 치료와 마약 중독증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는 즉시 병원에 입원해 약 6개월을 지냈다. 리더인 색소폰도 없어지고 피아니스트도 없어진 밴드는 해산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찰리의 드럼만이 변함없었다. 찰리의 드럼과 그녀의 보컬만은 아무런 일도. 빌이 치료를 받는 6개월 동안 찰리는 임시로 들어오는 일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저 놀고 먹는 생활을 했다. 찰리는 때때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의 음산한 표정과 음색으로. 그러나 열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었다. 딕이 없어지고 난 후의 쓸쓸함을 내가 메워줄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그녀는 찰리를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굳이 딕과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별달리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으며 일이 별로 없을 때에는 2-3번 전화에 응해서 만나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가고 나는 술집에서 만났으며 별 이야기 없이 그저 술만 마셨다. 그녀의 주량이 점점 세어지는 것을 알아차린 찰리는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다.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빌처럼 되었다가는 큰일이 아니냐며 만류를 했다. 그녀는 그런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술만 마셨다. 술집 주인과 바텐더의 걱정스러워하는 표정과 찰리의 바보 같은 충고를 무시하고 그녀는 나날이 알코올에 단련되어가는 자신을 느끼며 기쁨에 겨웠다. 본래 체질이 강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히 마셔서는 취하지 않았다. 술은 마실수록 그녀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근사한 활력과 용기를 그리고 꿈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찰리와 마실 때나 혼자 마실 때나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므로 찰리가 귀갓길 동행을 해줄 때도 그의 어깨에 기대는 일은 없었다. 언제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안녕 찰리. 이젠 됐어. 나 혼자서도. 문을 닫고 신중하게 자물쇠를 채웠다. 그녀의 귀에는 미련을 남기며 복도에서 멀어지는 찰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후에는 서서히 피로가 몰려오고 긴장이 일순간에 풀려버려 화장도 지우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될 게 없었다. 쓰러져 버려도 괜찮을 때만의 이야기이므로. 때때로 드레스를 입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눈을 뜨면 침대 위에 인조 속눈썹 하나가 떨어져 있거나 시트에 루즈가 묻어있는 날도 있었다. 딕과 둘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던 그날도 눈을 떠보면 마찬가지였던 때가 있었다. 딕은 그녀의 속눈썹을 집어들고 놀려댔으며 그녀는 모르는 척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곤 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녀 혼자 일어나 속눈썹을 집어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한 잔의 커피를 탔다.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가운데도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빌의 퇴원 날짜를 헤아려 보았다. 저금 통장의 잔고도 가끔 세어보았다. 빌이 퇴원할 때까지 일 같은 건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빌만 나와준다면 그 이후부터의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빌이 퇴원했다는 소식은 약속대로 찰리가 전해주었다. 그녀가 부탁해 놓았던 것이다. 이런 때를 생각해보면 찰리의 존재가 소중하기는 했다. 빌 자신, 아무리 자책감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사죄의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한다 해도 직접 연락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 그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대며 엉겁결에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정말이야, 찰리? 언제야? 빌을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야? 전화선 너머의 찰리는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어조가 연인을 살해한 사람의 퇴원 뉴스를 접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인과 만나기라도 하는 것 같은 울림으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만나고 싶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지. 오늘 밤 어때? 오늘 밤이면 안 돼? 찰리는 점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다. 응, 찰리? 어때? 빌에게 말해줘. 내가 오늘 밤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알았어. 빌도 되도록 빨리 널 만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딕의 묘지에도 참배하고 싶다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더욱 쉽지. 그럼 오늘 밤 늘 가는 그 술집으로 데리고 나와. 9시에. 꼭 갈게. 알았어. 자, 그럼 꼭 와야 해, 찰리. 너 혹시... 뭐라고? 끊으려던 전화를 그녀는 다시 귀에 댔다. 너 벌써 아무 생각도 않는 건 아니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하긴. 그 일 말이야.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벌써 이렇게 까맣게 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래?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마치 언제까지 안 만나겠다 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빌과 찰리를 너무 속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그녀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너무나 솔직한 행동으로 결코 그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좋잖아. 어쨌든 9시에 만나. 그녀는 그 말만 했다. 전화를 끊었다. 딕의 사진 앞으로 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오늘 밤이야. 그녀가 말했다. 기필코 실수하지 말아야 해. 그게 문제야. 나에게는 넥타이를 조를 만한 힘이 없으니까. 분명히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선택해야만 해. 그런데 이미 방법은 정해놓았어. 그녀는 방구석에 놓여있는 무거운 청동화병에 눈길을 돌렸다. 저거라면 괜찮겠지? 외출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비웃었다. 빌의 중독 증상을 6개월씩이나 걸려 치료한 의사들의 그 쓸데없는 노고를 빌 역시도 쓸데없는 6개월을 보낸 것이다. 이제 곧 내 손에 의해 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안녕. 빌은 약간 몸이 뚱뚱해지고 안색도 좋아졌으며 부끄럽다는 듯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끄럽다는 듯이,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착각으로 빌은 곧 안면을 찌푸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모기 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 정말로 미안.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빌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책감에 휩싸인 괴로운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인데다 하는 말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하마터면 그를 용서할 뻔했다. 그러나 곧 자신에게 타일렀다. 결코 이러면 안 돼. 딕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되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빌도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괴로워하며 사느니 한순간에 죽는 게 행복일는지도 몰라. 이건 일종의 안락사야. 그에게도 나에게도 일종의 안락사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되었으며 조용히 미소까지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빌은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 옆에서 찰리는 변함없이 염탐하는 눈매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쩐지 옛날로 돌아간 듯 했다. 빌이 있고 찰리가 있고 그녀가 있었다. 없는 것은 오직 딕뿐이었다. 마시자, 오늘 밤. 그녀는 바텐더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명쾌하게 손가락을 퉁겨 탁 하는 소리를 냈다. 오늘 밤은 여느 밤이 아니야. 오늘 밤은 축제야. 빌의 태연 축하. 빌이 새로 태어난 걸 축하하는 거야. 아, 응.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난... 됐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빌. 위스키를 부탁해, 찰리. 나는 오늘 밤 실컷 마실 거야. 너희들도 같이 마셔줄 거지? 두 남자는 약간 당황스럽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으나 곧 찰리가 단념했다는 어투로 말했다. 그래,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빌은 지금 막 퇴원한 몸이야.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말이야. 어머, 그랬어? 그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처럼 빌을 쳐다보았다. 빌, 이제는 한 모금도 안 마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마시고 싶지 않아. 어머, 병원에선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분명 그들은 술을 혐오하도록 너를 철저하게 세뇌시켰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 매일매일? 빌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가 그녀의 말투를 유쾌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 빌. 무리해서 말할 건 없어. 자, 너는 주스나 콜라 같은 거라도 마셔. 그 대신 끝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줘야 해. 알았지? 그래, 그러지. 빌은 다시 한번 기운 없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마시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까지 못 마시게 하진 않아. 다만 나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밖에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찰리 쪽을 다시 쳐다보았다. 자, 찰리, 너는 마셔주겠지? 넌 특별히 세뇌되거나 하지 않았겠지? 그래. 찰리는 주저주저 잔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도 그 전보다는 덜 마시게 됐어. 뭐랄까? 이젠 그전 같은 바보짓은 하지 않고 싶어. 그 점은 나도 빌과 마찬가지야. 그래?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너희들 딕의 죽음을 계기로 아주 새로운 인간으로 변했나 보구나. 좋아. 빌도 찰리도. 어쨌든 오늘 밤은 끝까지 취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말짱한 정신으로 있지 않으면 내가 곤란하거든. 빌은 내 결행의 순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아야 하고, 찰리는 그걸 증인으로서 똑바로 지켜봐야 하니까. 그래, 오늘 밤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세 명 모두 제정신으로 있어야 하는 거야. 그녀와 찰리는 위스키, 그리고 빌은 진저 에일이 담긴 듯한 잔을 들었다. 그럼
건배. 뭐라고? 찰리가 물었다. 그래,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단숨에 잔을 비우더니 곧 말했다. 한 잔 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계속 부르고 있었다. I've got you under my skin. I've got you deep in here of me. 누가 부르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가 그녀 대신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비롯하여 다른 어떤 노래도. 그녀는 잔을 손에 잡은 채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마치 몸이 나른해 상쾌한 기분으로 알맞은 온도의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따스하고 만족스럽고 불행했다. 너무나 불행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또렷했다. 아까부터 벌써 위스키를 10잔 이상이나 비웠다는 것. 빌과 찰리가 좌우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또는 당혹스럽게 번갈아가며 자신을 바라보고는 서로 눈짓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가 하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 뜨거운 얼음 조각이 몇 개나 떠다니고 있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녀에게는 뜨겁게 느껴졌다. 그래, 그건 아주 자극적이었다. 술에 자극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자극도 없어 라는 노래까지 있는 거겠지. 그것을 당신 때문에 가슴이 설레네 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번역해서는 정말로 자극이 없다. 그 뜨거운 액체를 목구멍에 들이부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거의 0.4? 0.5? 하지만 아직 말짱하잖아. 아주 정상이야. 몸은 기분 좋게 따스한 욕탕 속에 떠 있지만 머릿속은 깨끗하다고. 그녀는 지금부터 빌과 찰리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곳에서 소기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빌의 머리에 청동 화병을 내리쳐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어느 의자에 앉히는 것이 좋을지, 찰리는 목격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으면 좋을지 이미 완전하게 계산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찰리에게 112번을 부르도록 만들고 달려온 경찰에게 말하는 것이다. 난 조금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또렷했다. 난 빌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술을 마셔서 얼떨결에 죽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나는 유죄예요. 살인범이라고요. 부디 법의 판결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녀는 당당히 말할 작정이었다. 경찰들이 뭐라 할지 그녀는 그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형사들은, 재판관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녀는 아주 즐거웠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찰리가 주저주저 말을 꺼냈다. 오늘 밤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 그녀가 선선히 대답했다. 모든 것이 계산대로였다. 돌아갈게. 너희가 바래다 줘야 해. 그녀는 일어서서 일부러 아주 많이 취한 신용을 했다. 찰리가 당황하며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고 빌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렇게 마시고. 괜찮아. 아주 정상이야. 두 사람은 정지한 택시 안에 그녀를 밀어넣듯이 태웠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승리의 노래가 반짝반짝 빛나며 어지러이 춤을 추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아파트, 바래다 주려고 온 두 남자. 그들은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히려고 했다. 그녀는 웃으며 그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면
여기까지 같이 와준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타줄게.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하는 수 없이 앉아있는 빌과 찰리, 청동 화병, 아주 무거운 흉기.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칠 때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별이 부서지며 번쩍번쩍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었다. 전 유죄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확실한 의식 속에서 빌을 죽였어요. 그가 제 애인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법률이 그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벌을 준 거라고요. 그녀는 커다랗게 숨을 쉬었다. 침대 위에 눕혀진 채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상쾌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자가 아닌 것이다. 단지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곧 회복하여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법정에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저는 절대 취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많이 마셨습니다만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저는 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겁니다. 전 유죄예요. 내가 한 일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죄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던 흰 옷 입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했다. 그는 상냥하게 그녀의 눈에 손을 댔다. 알았소. 당신이 말하려 하는 것은 알았으니까. 자, 이제는 안심하고 쉬세요. 그녀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안심도 되었고 너무나도 피곤하여 자고 싶었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끝낸 것이다. 그녀는 자고 싶었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소독약 냄새가 나는 그 방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의사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빌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직 며칠 가만히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면회도 가능할 거고 법정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빌은 고개를 숙인 채 끄덕였다. 안색이 몹시 창백했다. 기운 내세요. 의사는 빌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으로서는 매우 복잡한 기분이겠소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어쩌겠소. 힘을 내시오. 그리고 어찌되었건 그녀는 무죄가 될 거요. 저렇게 본인은 나는 정신이 또렷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그 당시 알코올에 의해 심신허약 상태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요. 연인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녀가 죽인 것은 당신이 아닌 찰리였기 때문이요. 그녀는 자신이 죽여야 할 상대도 분간 못하는 상태였던 거요. 빌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힐끗 병실 문을 쳐다보고는 의사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